고졸 학생의 취업 상담인데, 저는 정말 다양한 시작점을 가진 학생들을 보거든요. 멘토들도 제가 커리어 관리하고 그다음에 취업시킨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인데, 코테 멘토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예요. 과통부 5급 정보보호 사무관 출신이고 그만두고 현재 개발자랑 기술사를 병행하고 있는 거고, 클라우드 시큐리티 멘토 같은 경우에는 학원제 출신에서 석사 이후 카이다 연구원 갔다가 클라우드 엔지니어 그리고 데브세옵스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 망가지기 전에 잘 살아봐야겠다 이런 사람에서부터 엘리트까지. 예전에 2010년대에는 상경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때 학생들 중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내가 이대로는 비전이 없겠다 해서 돈 모아서 상경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여러 가지 시작점을 다 보다 보니까 뭐 다양하게 적응하는 속도가 조금씩 다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단계별로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들을 해요. 뭐 심하다 보면은 아예 그냥 영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오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기초 영어까지 가르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완전히 모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코딩 같은 거 할 때 아랍어로 코딩을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호주에 있는 알토르 멘토가 영어 과정도 만들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엘리트든 고졸 출신이든 근데 그래봐야 어차피 사회경험이 뻔하잖아요. 세상이 예상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아직 완전히 느끼지 못하는 때입니다. 뭔가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몸으로 완전히 느끼지 못하는 때, 복잡 게임을 덜 경험했을 때, 이건 굴러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도 백엔드는 양성되는 사람이 넘쳐 흘러요.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도 넘쳐 흘러요. 그럼 부족한 이 자리는 뭐냐? 뭐 솔루션 개발자, AI 아는 사람들, 이제 데브옵스 요 정도쯤이 사람이 제일 부족할 겁니다. 백엔드만 과잉이에요. 그걸 기초 삼아서 다른 곳으로 얼마든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머신러닝 넘어가는 것도 좀 백엔드 기반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의 흐름을 좀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엘리트 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 통제가 좀 강하다 보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터널링이 되는데, 뇌는 수렴이랑 확산을 같이 못합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세상이 돌아가는 거 파악하는 거, 주변 흐름을 파악하는 거, 이런 걸 동시에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터널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터널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너무 자기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방향이 없어요. 그리고 방향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라도 해보자라는 식으로 터널링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거 확산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앞만 봐도 세상 돌아가는 거 안 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둘 다 터널링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기를 어느 정도 반쯤 덜어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환경 돌아가는 거에 맞춰가지고 내가 스스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자기에 맞춰서 세상에 그냥 기회가 알아서 굴러 들어오겠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론은 정보 부족, 해석 부족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향이 정확히는 이제 우리가 보는 세상이란 건 시장이죠. 취업을 할 때도 취업 시장이 있고 거기에 일자리가 어떤 데 유불리가 있고 어떤 쪽은 사람이 많이 몰리고 노동시장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거든요. 그 관계들을 보는 눈이 필요한데, 그 눈이 주니어 때는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방황 계열이었고, 그래서 마인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각기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보통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코테 멘토예요. 코테 멘토에게 제가 예전에 상담했을 때 보니까 IT인 보안이로 죽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걸 발판으로 써가지고 자기 인생과 삶으로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여기에 자꾸 얼매이고 그러면 자기 한계점을 줄여버리거든요.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넓고 깊게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발판으로 쓰는 거고, 5년 정도 되면은 자기 길 갈 만큼 갔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시장 이야기나 해주지 커리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것도 아니고, 요즘 이런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은 알아서 합니다. 그 5년차 정도 되면.
그리고 그게 좀 늦게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근데 주니어 때는 고집이 엄청 세요. 그리고 취업 못할수록 고집이 엄청 세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회사든 직업이든 삶의 발판입니다. 간혹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이거 잡이라는 거 잡이라고 하거든요. 이 잡은 업무예요. 업무. 흔히 우리가 직업을 구한다니 직장을 구한다니 하는 거 사실 업무를 구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잡이란 게 업무라는 뜻이고 그 안에 또 작은 responsibility 책임을 받거든요. 그래서 잡 안에 responsibility 주요 업무 중 책임일 뿐이에요. 그래서 보안 같은 경우도 보면 보안 관제 하던 사람들이 사이트로 가기도 하지만은 이제 모이해킹을 하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 보안 컨설팅 하기도 하다가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돌아야 PM이래요. 그러지 않으면 전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CISO가 되고 어떻게 PM이 됩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모이해킹 하는 사람들이랑 이런 거 다 포섭을 해가지고 포용을 해가지고 전체 기획을 짜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리스폰서빌리티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잡 중에 하나일 뿐이고 당연히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바뀔 거고 결국 다시 반복되는 건 내가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성장일 뿐입니다. 근데 대다수 신입들은 뭐냐면 이런 리스폰서빌리티나 잡을 자기 인생, 삶이라고 착각해요. 모이해킹 했다가 뭐 SRE 하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머신러닝 하는 친구들, 그 AI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게 시대가 변할수록 발전이 일어나고 당연히 나도 바뀌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데서 뭐 그냥 이 업계, 이 회사에서 그냥 계속 움직인다고 착각을 해요. 이 직업에서 움직인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삶의 도구. 그래서 세상의 다양한 걸 경험하도록 그 과정이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넓고 깊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항상 생산성이 더 뛰어난 곳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안 뛰어들 이유를 별의별 걸 다 집어넣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안 뛰어드는 게 편하거든요. 언젠가 죽어야지. 어쨌든 방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미 세상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매크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단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S&P 500 같은 투자 모아가고 어릴 때부터 하면은 거의 뭐 사업급으로 효과를 보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저걸 발판으로 또 이제 사업을 하면 되고 남 밑에서 일하지 말고 자신의 사업을 해보라. 뭐 워렌 버핏의 이런 교훈들 뭐 다 적혀 있어요. 다 적혀 있는데 이대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지. 고정급을 피하라. 도전해가 잡보다 커리어를 추구하라. 우리는 이걸 추구해요. 추구하는데 솔직히 이런 말 지키는 것 자체부터가 대단히 힘듭니다. 이대로 사는가 물어보면 최소 이대로 살진 않더라도 저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성장 체계가 있는가 이런 게 없습니다. 운동 꾸준히 하고 고독에 익숙해지고 프리젠테이션 훈련하고 책 읽는 습관 기르고 감정을 다스리며 머스크가 말하듯 남이 나를 미워해도 신경 쓰지 마라. 호감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오히려 약점이 된다. 뭐 여기 워렌 버핏도 다른 사람 말 때문에 행복을 뺏기지 마라. 근데 이걸 못하잖아요 대부분. 사람은 당연한 걸 당연한 게 못합니다. 세상사는 그래요. 감안은 되는데 실행은 안 돼요. 금방 흐트러집니다. 나쁜 건 쉽게 익숙해지는데 인간은 진짜 당연한 걸 당연하게 못해요. 미국 경제나 아니면은 지금은 이제 외국으로 튀는 부자들 같은 경우 보면은 미국 경제에 특징이 있는데 걔들은 예방 조치를 안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위험이 있어. 그럼 안보적인 위험으로 이미 닥친 건 아니에요. 닥친 건 아닌데 예방적인 조치로 사전에 대응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민 가는 괴수급 부자들도 예방 조치로 미리미리 도망을 가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걸 당연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그게 되는 사람이 없다고. 당연한 걸 당연하게 움직이는 애가 그냥 방치합니다. 멀쩡히 돌아갔으면 이 나라 꼴이 여기까지 안 돌아왔지.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여기 잠재 성장률급은 잠재 가능성은 뭐 미국 못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근데 못하잖아요. 왜?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당연한 걸 당연하게 못하는데 집단적으로 될수록 더더욱 당연한 걸 당연하게 못합니다. 그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졸학생들 특징인데, 고졸학생들 모의해킹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한테는 사이버 보안이나 클라우드는 시장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초대장이고 우리는 그 초대장에 응했을 뿐입니다. 즉 성장할 기회를 거두차지 않는 거예요. 최대한 이 초대장을 받아들이고요. 예를 들어 지금 코스피 전체가 60% 상승을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내야 될 연금이랑 세금으로 다 올리는 겁니다. 소비 쿠폰도 그렇고. 근데 세상의 업가 이거는 맞는데 세상이 주는 이익, 주가 상승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문재인 때도 그랬잖아요. 돈 그렇게 뿌리니까 주가 오르잖아요. M2 통화량 늘면은 그게 원인이 되고 결과로서 부동산과 주가가 오르거든요. 근데 이걸 나중에 세금으로 다 커버해야 되는데 억가는 맞는데 이익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외부 시장이 돌아가는 판단 능력의 부재,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200이 올해 80% 정도 올랐거든요. 이제 올라타기 두려울 정도예요. 근데 이런 걸 파악하려면 금융사를 알고 금융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 뭔가 대단한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금융지식. 매크로는 그냥 기초에서 그냥 돌아가요. 왜냐하면 단순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단지 세상이 복잡할 뿐. 그래서 세상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스스로 찾아서 익혀야 되는데 인간이 그게 됩니까? 인간은 당연한 거 못해요. 지금도 이거 경고할 정도로 재정위기 경고, 이거 IMF도 경고하고 전부 다 경고하고 있는데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이거 뭐 인간은 당연한 거 못해요. 아니면 목적이 있거나. 저는 저 목적이 중국 국채를 받아가지고 중국 동아시아 공동체 번역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목적을 보고 있는데 그게 틀려고 하는 거죠. 자, 70% 올랐네. 70%. 70% 올랐는데 뭐 60%는 70%든 70% 올랐는데 이거 다 세금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쪽에 레드모어라는 거 만든 게 2022년 팬데믹 버블부터 와 이거는 단순히 일만 하면 가난해지겠다. 금융에 대해서 모르면은 이거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학생들을 점검해 보니까 정확히는 멘토진을 점검해 보니까 생각보다 저축만 하는 멘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특히 우리 IT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잘 가던 곳이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은행 들어가니까 옛날에 은행들은 CMA의 계좌를 뺏기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투자 하나 안 하고 저축으로 돈 모았다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저축을 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부동산 사는 이런 구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그래서 기능을 확장했습니다. 확장한 게 노후에 빈곤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비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금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사상동맹의 지정화 그리고 AI, 클라우드 이것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코인의 화폐 전쟁까지 들어가 있죠. 이 시장의 초대장을 기반으로 위기와 기회, 억가를 견뎌낼 수 있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 남든 아니면 외국으로 글로벌 쪽으로 가든 어느 쪽이든 대비를 해야 되는 지금 필요하고 이게 커리어 계획이랑 같이 가요. 단순히 이제 지금 뭐 해서 올라간다, 연봉만 올린다 이걸로 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튼 공부를 많이 한 고졸학생이나 엘리트 학생이나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고졸학생은요, 이 억가를 느낀 순간 위축되어 버립니다. 이 기회가 있으니 받아야 한다. 억가가 있으면 기회도 있을 거다.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은 그 억가에 죽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 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백의 기회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합니다. 즉 적응성 훈련이 부족하다. 재편이 됐을 때 그 재편에 적응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이게 고졸 학생들이랑 엘리트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적응 능력의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든 할인율과 국제 사상동맹 전쟁 이런 세상의 방향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기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근데 저걸 바꾸려고 하면 자신만 손해가 돼요. 고졸 학생의 경우에는 돈이 되는 것, 세상에 필요한 것, 요거 기준점으로 사고를 할 수 있게끔 계속 축적을 시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대다수는 뭘 생각하냐면 특히 방황한 학생들은 내가 하고 싶은데 그게 돈이 되길 바래요.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유능한 해커들도 이런 경우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커 그만두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 많은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아 결혼도 해야 되고 이거 애 키워야 되고 그럼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해커하다가 변화하는 경우 꽤 많거든요. 옛날에 모예킹이 그 기본 임금도 안 될 때 CV 취약점 찾아가지고 아 자랑스럽게 하고 그거 한 3년에서 5년 정도 파다가 때려치고 뭐 다른 분야 일을 하러 가고 그거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만든 함정인 거예요. 내가 그게 재밌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했는데 뇌가 팍팍 돌아갈 때는 10대, 20대일 건데 그거를 거기다 써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이나 경제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못 시키니까 이런 일이 나옵니다. 여튼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되는 건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적응을 해야 됩니다. 시장은 성장하고 구조가 바뀌고 당연히 흐름이 바뀌죠. 근데 전부 추출 경제 기준점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것도 실시간에 바뀌어요. 돈이 되고 세상에 필요한 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돈 내고 해야 된다는 개념을 몰라요. 그리고 나의 성장은 어디서 오냐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걸 할 때 옵니다. 내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 잘 안 되는 거 할 때. 그거는 사실 초반에 초기 값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적응만 하면은 되게 혜택이 많이 오거든요. 국내에서 모예킹 양성 가능한 조직은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키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커나 뭐 데프콘에 우승했던 해커들 그런 사람들 지금은 이제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데브세옵스로 넘어간 사람도 있고 AI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고 해커로 살다가 많이 넘어왔습니다. 국내에서 웹 취약점이랑 그 다음에 CVC냐 왜 국내에서 웹 취약점이랑 모예킹 이거 기준점 세운 사람이 블랙팔콘의 장경치 형이거든요. 그 형 밑에 있던 블랙팔콘 팀원들도 클라우드 쪽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결국은 돈이 안 되니까. 원래부터 돈이 안 되는데 시장에선 더욱 돈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모예킹은 저는 군사 전략상 활용 가치가 높지 시장에서 활용 가치가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건 재능은 싸구렸다. 진짜 문제는 인간은 당연한 걸 당연하게 못하는데 그러면 저기 탑티어는 뭔데? 당연한 걸 당연하게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요. 체력전이에요. 체력전. 그때부터는 되게 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체력전이에요. 체력전. 인간은 당연한 걸 당연하게 못합니다. 뭐 이런 거 하면 건강하죠. 근데 그걸 못하니까 만약 그게 됐으면은 다이어트 시장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대다수 90%의 인간은 규율적인 사고에 시도도 못합니다. 동작하지 않아요. 인간은 집단화될수록 규율적인 사고가 특히나 더더욱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로 트러스트, 사람 못 믿겠다 시스템으로 무조건 검증해라 라는 거예요. 실제 인간은 보안 규율을 준수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당연한 걸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학생들을 취업시키면 크게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간 애들도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한 애들도 있고 여기서부터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회사들마다 다 경험하게 됩니다. 밑에서 올라갈 때 입사 이후 노는 게 우선이지 하는 게 하이티어예요. 야 여기는 진짜 미래성 없겠다. 그리고 안주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고인물로 있으면서 사내 정치 주로 하고 있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쫓아내요. 진짜 쫓아내요. 최근에 한 명 쫓겨나가지고 점프업에서 이직했어요. 중위티어. 여기는 입사 이후 공부가 디폴트입니다. 이것도 상위 10%예요. 공부가 디폴트인데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잘 안 하죠. 이게 회사의 재무 문제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공부가 디폴트. 그리고 최상위 티어. 그냥 실패할 것 같아도 계속 도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성장 기회로 삼는 게 최상위 티어급입니다. 난제에 도전해요. 여기는 어떻게 매출이 나올까 이걸 어느 정도에서 확장시키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이티어에서 상위 기반이며 위기 기반이에요. 위기가 나올 때 대응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중위 티어에서 상위 기반이면 보통 성장이 정체된 것 같은데 하면은 나름 대우는 잘 받거든요. 그래도 여기 안주하지 않고 이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최상위 티어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계속 난이도 높여서 회사의 일이 그렇게 빡센데도 자기가 알아서 난이도 높여서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볍게 분류를 하긴 했는데 사실 크게 복잡한 큰 틀은 같고 여기 규모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커도 여기 하위티어급 회사들은 되게 많아요. 기존에 있는 솔루션 같은 경우 한번 계약하면 그걸 그대로 쓰기 때문에 고정급이 계속 나오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변화하는 거 대응도 못하고 그러는 회사들 꽤 많고 그러다 보면 고인물 회사가 되고 카스터가 되고 정치가 난립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입사하면 성장하기 한계점이 생기고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인당 매출로 영향을 받지 매출 규모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커리어가 최상이라고 나이 들어서 최상인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일단은 나이 들면 기술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해커들도 30 넘으면 취약점 찾는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진짜 뇌 능력이 떨어집니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데 사고가 좀 더 합리적일 순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것을 쌓은 사람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전처럼 학습 능력이 빠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거든요. 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런 자격증 이제 못 따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실제로 에이징 커브가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거를 최대한 끝까지 먹는 것과 뇌 관리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뇌 훈련도 나름 하면서 아침에 탄수화물 먹지 않고 계란과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 이런 거나 먹으면서 그걸 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최대한 그 뇌가 퇴화하지 않도록 그리고 계속 새로운 경험을 도전하면서 뇌가 발전하도록 뇌를 거기에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에이징 커브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상위 티어와 중위 티어의 차이 뭐냐? 중위 티어는 나름 일이 잘한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네. 전문 분야에 있다면 최상위 티어 쪽에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빛이 너무 느려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빛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속 프로젝트를 넘나들면서 그런 분들이죠. AGU 플러스가 보안에 대해서 좀 개선하려고 최근에 홍관희 CISO님을 이제 영입을 하셨는데 보면은 97년도면은 인터넷도 거의 없던 시절이거든요. 텔레 시절. 뭐 3, 4년마다 계속 새로운 직업으로 전직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가신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만 쫓아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아무나 못해요. 사실. 그리고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살면은 가정과 양립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뻐꾸기 증후군을 상당히 많이 겪습니다. 보통 나름 성장을 하다가 안 좋아하는 회사에 들어가는 이유는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가정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몇 년에 한 번씩 신규 프로젝트 찾아서 넘어다니는 거 일단 자기 성향도 맞아야 되지만은 어느 정도 가정과 양립을 포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뭐한데 저는 이혼한 사람들 꽤 많이 봤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기반으로 살아가는 분들.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돼요. 적절한 선은 딱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위 티어. 특히 어쨌든 결혼과 이런 라이프 스타일은 지역입니다. 예전에는 병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제 결론은 힘들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뭘로 가냐면 사업관리 쪽으로 그냥 빠져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 뭐 옛날에 연구소장도 사업관리 쪽으로 빠져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이대로 정부 눈먼 돈 먹으면서 살아야 되나?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
그런데 또 도전하고 싶고 그러면 또 가정을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 하에서 또 이제 살아갑니다. 결론 하위티어 일상을 지키며 적당히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대출 받아서 대출금 갚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중위티어 전문 분야를 지키며 때때로 바빠요. 중간 난이도예요. 요게 딱 이제 흔히 말해서 밸런스형. 상위티어 일상을 포기해야 됩니다. 대신 한 번에 큰 돈을 받아요. 인플레이션 녹기 전에 큰 돈을 받아가지고 큰 돈을 번 다음에 복리 효과로 금융 굴리고 다시 큰 돈을 벌려고 프로젝트에 찾아가고 지분은 여기에 두고 있고 또 찾아가고 이거 뭐 스타트업 넘나드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건 설명 개념이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위티어 일상을 택한 대신 도전을 버리는 거고요. 그런 목적이에요. 도전을 못하겠다. 근데 일상은 지켜야 되겠다. 중위티어 커리어 중심으로 성장이고요. 일상은 후손입니다. 예를 들어 커리어를 위해서 연인과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인이 안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나는 성장해야 되니까 쟤랑은 더 이상 못 갈 거다. 가치관이 달라졌다. 일상은 성장을 위한 수단이고요. 안주하는 사람과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은 안 맞아요, 애초에. 그리고 최상위티어 도전을 택하는 대신 일상을 버립니다. 직장인이 되는 거고요. 직업인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그냥 자기 경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사실상 경영자예요. 자기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군대라면, 군인이라면, 여기는 특수부대 입장이라면, 여기는 게임에서 영웅급 캐릭터예요. 영웅급 캐릭터. 그 사람들만 모아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추출 경제, 순환 경제, 생산 경제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근데 오히려 있어야 됩니다. 각기 규칙이 다를 뿐. 예를 들어 이쪽에서 살다가 내가 어느 날 결혼하고 싶고 가정을 건사하고 싶어. 그러면 이게 없으면은 그걸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살다가 이걸 택하고 아이를 키우는 게 이제 성장하다가 멈춘 사람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담당자 되는 경우도 있어요. 추출 경제가 없다면 우리는 죽어라 일하다 과로사하고 선택할 길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추출 경제는 어떻게 버티느냐? 여기와 여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또 일자리가 양성되고 버티는 겁니다. 만약 없다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오히려 있다고 중요한 게 나쁜 게 아니라 없을 때 문제가 됩니다. 특히 여러 카스트화로 추출 경제가 되는 거 통합되었을 때. 다만 여기서 있던 사람이 여기로 가면은 심하면 공황장애 같은 게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 그 갑질도 심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적응하는 과정에도 되게 좀 버텨야 돼요. 그래서 공황장애 잠깐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각각 한 분야에서만 경험해 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아니, 저 회사는 저렇게 돌아간다고? 아니, 하라고 저렇게 그냥 공부만 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만 하고 돌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서 아니 그냥 성장을 필요한 거 하면 되지 아예 성장을 안 한다고 입사 이후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상에 이런 회사들이 있다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그게 존재할 수 있다고? 라고 생각을 해요. 한 곳에서만 경험해보면. 여러 곳에서 경험해보는 게 사실 좋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확실하게 처음부터 최상위 티어에 있던 사람들도 나름 일을 하긴 하겠지만 하위 티어에서부터 아득바득 올라온 사람들이 진짜 적응성이 어떤 회사의 시스템과 프로세스에도 적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작이든 상관없고 우리는 어쨌든 못하는 사람을 준수하게 만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쪽의 시작점이든 그 시작점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커리어 계획을 쌓아 나갈 뿐.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 돈을 버는데 최대 방해가 되는 게 공급자 마인드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대부분 스타트업 망하는 것도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예술하고 싶은 거, 그거 시장에서 내놔가지고 팔리게끔
근데 왜 안 팔리지? 그럼 또 이제 마케팅 투자해가지고 또 이제 예술적인 마케팅 하겠다. 그러면 망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자소서도 마찬가지고 공급자 마인드. 내가 쓰고 싶은 거 써요. 저기서 기술 스택이나 이런 채용 공고 있는데 그거 정확히 안 쓰고 내가 쓰고 싶은 거 씁니다. 근본적으로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쉽게 망하는 방법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 내놓으라는 겁니다. 상대에게 필요한 거, 세상에 필요한 거, 그리고 돈이 되는 거. 요걸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시장 공백을 찾아서 움직여야 돼요. 이건 학력 같은 경우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 우선순위의 가장 대전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인생을 살아내는 건데 그 살아낸다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살아낸다는 개념을 한다면 상대도 지금 현재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불순물이 들어갔다고 쳤을 때 상대는 그 시간을 잃게 됩니다. 자소서에 뻘소리를 집어넣고 있으면은 거기서 불순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 요건을 이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어디서 태어났고 제가 어떻게 공부했고 이런 것들 집어넣고 있어요. 너는 이 기술 스택에 필요한 걸 뭘 공부했고 거기에 관련된 증거가 뭐고 그런 이력을 필요로 하는 건데 무슨 여기에 아부성 글이라든지 자기가 적고 싶은 이야기 막 적어놨다든지 자기가 인생이 불쌍하다든지 그런 것들 집어넣고 있습니다. 옛날에 2010년대에는 한자 용어 집어넣어가지고 가독성 더 떨어뜨린 경우도 많은데 요즘 회사들 ATS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기술 스택을 거기에 필요한 거 딱딱딱 단어가 적었는가 그걸로 쭉 걸러요. 근데 옛날엔 그거 사람이 했어요. 이력서 한 장 딱 읽는데 2초예요. 키워드만 딱 보고 넘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여전히 거기에다가 별별 이상한 스토리를 쓰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안 봅니다. 거기에다가 문학작품 쓰면 안 돼요. 보고서를 써야지. 하고 싶은 거는 절대 방향성이 아닙니다. 돈 쓰는 취향이지. 세상은 능력주의가 아니에요. 기여주의예요, 기여주의. 그래서 항상 세상에 필요한 거, 가치관, 그리고 거래가 일어났고 거기에 돈이 된 걸로 이어가야 됩니다. 스킬이란 게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스킬로 문제를 해결한 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뜻에는 문제를 정의하고 좋은 결과를 위한 해법을 찾는 것까지 나옵니다. 이게 세상이 보는 초대장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공급자 마인드로 가면 이 초대장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초대장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초대장이 아닌 것까지 초대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탐색해가고 적응해가고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성장이고 발전이에요. 초대장이 아니었던 게 이제 초대장이 되는 걸로 바꾸는 게 발전이고요. 초대장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채우는 게 성장이에요. 그간에 무시했던 초대장, 신호 그런 것들을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정보가 없을 때는 거래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거기서부터 당연한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시장 공백이 뭔가 여기 시장에는 없는 게 뭔가 그래서 일단 나아가고 그 방법이 안 좋으면 또 바꾸고 계속 피드백합니다. 당연히 예상은 다 틀리고 계획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하고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해법을 찾는 과정. 개인이 잘못을 할 땐 반성을 하지만 이런 건 실제 탐색 과정이기 때문에 피드백을 하는 거죠. 세상사는 계속 방향을 수정하면서 정확히는 목표점을 수정하면서 피드백을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추종이 비전이고 나의 한계점의 경계선을 넓히는 이 적응성을 넓히는 게 성장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선형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비선형적으로 탐색을 하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되어보지 않았는데 부모 역할을 하다가 어느새 아이가 살아보지 않은 시대에 이제 부모도 같이 가는 거죠. 새로운 시대, 새 시대. 그러면서 내가 이제 살던 시대랑 달라졌구나. 그런데 거기에 적응하면서 또 일하는 법을 알아야죠. 요즘 이제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 키보드에 익숙하지 않은 10대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이 컴퓨터가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시대에 맞는 방법과 그 시대에 적합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하고 싶은 동기와 무관하게 자기를 바꾸고 이런 시장 상황에 적응하고 자기 역량을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맞춰서 나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적응성이에요. 그게 뇌가 작동하는 신경가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적응성을 길러주는 역할과 시장 공백 여부를 분석해서 제공하는 서포트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억가에 미리 준비하는 거고요. 당연한 걸 하는 거고 세상이 주는 기회도 받는 거고요. 성장이라는 건 이런 적응 과정에서 일어나고요. 이제 세상이 주는 억가 안에서도 좀 더 없던 초대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게 발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안관제가 부족할 때 보안관제를 했고요. 보안 담당자가 부족할 때 보안 담당자를 키웠고 모이해킹이 부족할 때 모이해킹을, 보안 컨설팅 요거 부족할 때 요때 키웠고, 개인정보 보호가 다음 흐름일 때 개인정보 보호 추구했고, 클라우드 하는 사람들이 부족할 때 클라우드 키웠고, 클라우드 보안이 부족할 때 클라우드 보안해왔고,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아키텍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 키우고 있습니다. 그게 데브세곱스예요. 그래서 보안업계에서 세부 직업이나 이런 거 책임 같은 거고요. 책임. 그냥 책임이에요. PM이나 CISO 이런 방향으로 또 넘어가야 되고, 저희는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들어가거나 모의액형으로 시작해서 AI, 클라우드 영역에 있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최근에 이직한 사례 보면은 이제 셋옵스로 이직을 했거든요. 찾아도 안 나와요. 이런 것처럼 시장 공백을 이용해서 이 공백으로 적극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하는 게 데브셋옵스와 클라우드 아키텍처. 항상 분모가 많으면요, 몫이 줄어들어요. 분모에 속하는 사람 숫자가 적은 이 시장 공백으로 뛰어들어야 일자리도 있는 겁니다. 근데 백엔드가 넘쳐 흐르거든요. 여기를 주력으로 해서 여기만 보면 큰일 나요. 그래서 대다수 데이터 분석과 개발자들이 취업하기 어려운 이유는 시니어 개발자 플러스 AI 조합이 시니어 개발자, 주니어 개발자보다 생산성이 높기도 한데 근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거치면서 투자 자금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유니콘이 멸종위기인데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도 유니콘이 있어요. 플랫폼 국감 5년의 결과죠. 근데 사실 이거 진작에 반대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정부는 했었으면 안 됐고. 근데 세상사는 원래 이렇게 당연하게 못 돌아갑니다. 인간은 당연한 걸 당연하게 못해요. 그리고 인간이 집단화되었을 때는 더더욱더 당연한 걸 당연하게 못합니다. 아주 퀄리티가 높은 집단이란 건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규율적인 사고를 가진 집단인데, 그런 사고가 축적되고 문화가 축적된 집단인데, 지금 현재 주변에만 돌아보십시오. 일단 성장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시대가 변하는데 적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가 가진 사람조차도 드물 겁니다. 대부분 90%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이니 뭐니 그러기 전에 애초에 인간은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멍청한 선택을 편한 걸 당연하다고 합리화시켜요. 그 대부분 사람들은 시장 추종을 마치 남들이 하는 레드오션에 들어가는 거 착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개미들은 투자하는 게 고점에 투자하고 저점에 물을 타나? 고점에 투자하고 저점에 이제 매도하나? 여튼 그런 것들 있잖아요. 시장 규칙을 거슬러서 개인이 시장 규칙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인데, 칼포퍼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유토피아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항상 재앙을 부른다. 대부분의 철학들을 보면 근데 꼭 세상을 뭔가 만들려고 하는데 통제할 수 없는 건 놔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나라가 중국에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좌파 인연 끊고, 그 다음에 비판할 거 비판하고 선거하고, 시위 좀 나갈 수 있으면 시위 나갈 수 있고, 법안 반대할 수 있으면 법안 반대할 수 있고, 그냥 주어진 통제 영역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냥 당연한 걸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요런 게 전부일 겁니다. 근데 인간은 당연한 걸 당연하게 못해요. 예를 들어 시위는 참석하면서 반대는 하는데 좌파 인연은 못 끊어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좌파를 어떻게 하면 계몽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상대는 신념이 아니고 나는 신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를 해칭해야 되는데 왜 굳이 리스크를 지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뛰어날수록 특징이 뭐냐면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요. 최대한 내 몸에 달린 무게를 줄여요.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참 이상한데
잘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좀 더 잘해주고,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한테 좀 더 못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의 심리가 참 희한한 게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못해주고, 뭐 주변에 어머니한테 빽소리 지른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식으로 치면은 올라가는 주식을 더 사야 되는데 떨어지는 주식에 물을 타고 올라가는 주식은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리스크를 수용하는 게 아니라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게 작전이고 전략이에요. 그래서 보급 계획을 세우고, 왜냐하면 보급을 실패하면 전부 다 죽으니까. 보급 계획을 세우고 작전 초기 세팅에서 지형을 보고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아, 뒤지면 안 되겠다. 충분히 시장에서 알려주고 있을 때 해칭을 해야 하는데, 인간은 원래 예방이 잘 안 돼요. 보안도 보면은 예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현재 리스크는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게, 한국 자체가 자유진영을 벗어나고 있고 민주노총이나 좌파 진영이 주장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요걸 진행하고 있는데, 글로벌로는 사상동맹의 상태고 한국은 이 사상동맹에서 중국동맹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특징은 요즘은 이제 정책 때문에 진짜 많이 도망가는 것 같긴 해요. 정치 불안이라든지. 선형적인 걸, 리스크를 당연하게 절대 냅두지 않습니다. 당연히 대응을 다 하고 대비를 합니다. 1%라도 하면 좋으니까 해요. 리스크가 닥치고 움직이지 않고 미리 예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암센터의 사례를 들어보면요, 부자들의 경우에는 빨리 회복한다고 해요.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을 절대 안 먹고 하라는 거 100% 한다고 합니다. 근데 가난할수록 그걸 안 해요. 이상한 거 먹고 그러다 빨리 회복되지 않고. 그리고 괴수급 부자들은 세상의 변화를 그냥 잊어버리고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는 거. 부자 탈출 보고서.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창업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생산성이 높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인재가 같이 유출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상하는 것처럼 물려받은 부자보다 어느 정도 창업하고 어느 정도 대박낸 부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자들이 이제 도망을 가버린 거죠. 문제는 이 사업 재능을 아무나 기를 수 있는 재능이 아니란 겁니다. 한 문명 공동체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플랫폼 국가면 사업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냥 튀어버린 거죠. 근데 이렇게 부자 유출이 늘어난다는 거야. 문재인 때부터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은 최대한 숨기고 정부는 방치하고 사람들은 무관심했죠. 아니, 오히려 방해했죠. 2019년의 기사예요.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해외주 5배 늘었다. 아니다. 뭐 이거는 뭐 잘못된 거다. 이러면서 그냥 막았죠. 아니라고.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도 잘 오르고 있네. 근데 정작 이들을 고개로 받는 세무사들이나 이민 전문가들은 부자들이 이민이 문재인 때부터 시작되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체제 위험, 이것 때문에 도망가는 상태도 많죠. 부자들일수록 머릿속에 이상적인 성공 공식을 찾기보다 위험을 미리 대비합니다. 리스크를 해칭해놓고 최대한을 끌어내요. 그래서 이건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법도 사실 위험을 줄이고 난 다음에 하는 법들이 있어요. 그 한계 비용, 그러니까 추가 트라이, 예를 들어 1% 확률에 도전을 하는데 추가 트라이를 하는 비용이 거의 제로화 되었을 때는 그럼 100번이든 200번이든 300번이든 계속 도전하면 되니까 그런 트라이를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걸 포트폴리오로 운영하고 프로세스를 만들고요. 심지어 핵전쟁 위험이 있다는 걸 아니까 뉴질랜드 핵벙커를 만드는 부자들도 있고, 뭐 78분 만에 지구가 망한다고 하던데. 정작 핵은 누가 쓰냐면 대중이 지지한 정치인이 쓰죠. 근데 참 웃긴 게 있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희한해요. 야, 부자들, 너네가 핵전쟁 위험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당연히 막고 있죠. 근데 핵은 누가 쏘냐면 대중이 지지했어요. 대중이 막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부자들 보고 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는 때리다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저지르고 해결은 남이 해라. 애초에 예방으로 막았어야지. 근데 그 예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니시 파브라이,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글에 따라해서 투자하는 사람인데, 훌륭한 투자 방법은 리스크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최대한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치 답이 있는 것처럼 답을 정해놓고 사람들을 속이는데 더 능숙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시해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 능력, 예측 능력이 기본적으로 저는 예측 능력, 예방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이라고 부릅니다. 솔직히 미래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별로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걸로 치명타가 작용해서 나한테 뒤질까? 그러니까 저기 외부 시장에 대한 치명타가 아니라 저렇게 돌아가는 저게 나한테 어떤 식으로 나쁘게 작동할까? 이 시스템 리스크를 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숙명에서 마인드의 성장이에요. 내가 몇 프로나 더 할 수 있는가? 이런 수양입니다. 마치 매우 읽기 싫은 작품을 내가 독후감을 써야 돼서 처음부터 읽어내듯. 사실 어느 정도 잘 되는 건 그리 어렵진 않아요. 그냥 세 가지 분야 25%씩 섞으라라고 하는 거 되게 많은, 옛날부터 하던 말인데, 근데 인간이란 게 좀 한 가지 분야를 10%까지 파는 게 더 쉽거든요. 터널링을 좋아하고, 그리고 욕망으로 따지면 명성, 명예 이런 걸 따지고 돈,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 시기가 20대이기 때문에 한 분야에 1%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돈을 알아서 줘. 내가 이렇게 뛰어나니까 나한테 줘야지. 능력주의라고 생각해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문제 해결하려면 스트레스 심하고, 그런데 한 분야만 팔면은 특히나 선형적으로 이렇게 하면 무조건 100% 나올 것 같다, 그런 거 파면은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게 젊은 시절의 자원, 에너지, 시간 효율성을 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멋있게 보이는 모이에켄 같은 거 추구하는 마음이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벌고 싶은데 명성작, 명예작도 하고 싶은 감정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호감을 얻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근데 조직전에 속하는 건 핵심 컴포넌트, 그리고 몇몇 권력 자리 이런 걸로 돌아가기 때문에 파워게임 이런 거 잊어요. 아무리 잘나봐야 결국 CIS한테 수주받아야 되거든요. 권력을 잡고 경쟁, 전쟁하는 걸 겪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게 미국인의 감성과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한국은 최대한 싸우기 싫어요. 근데 미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싸운다는 개념에 정부는 경쟁을 어떻게 독려하느냐 고민하는데, 한국은 X86의 좌파화된 이유, 경쟁 과잉을 이야기합니다. 보면 레이큰 라일리 법이라고 해가지고 자식을 잃은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트럼프랑 같이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법을 통과할 때 자신들이 싸우고 있다. 근데 한국은 뭐냐면 과잉 경쟁 끊기, 경쟁 과잉 끊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바이든 때 보면 미국의 경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 어떻게 하면 경쟁을 촉진할까? 미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서 역할을 유지하는 데는 강력한 경쟁이 필수입니다. 어떻게 하면 경쟁 강도를 높일까?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쟁은 뭐 무슨 인터넷 게임 안에서 하는 경쟁만 해야 된다 이렇게 느끼고 살고 있어요. 일상에서 파워게임을 이기고 거기서 플러스썸이 나오는 건데, 오히려 카스트화 되었을 때 제로썸, 장기적으로 마이너스썸이 됩니다. 싸우십시오. 어중간하게 하고 싶은 거 정하지 말고 도전하겠다면 싸우고 경쟁자를 죽이려 드십시오. 그게 시장을 발전시키는 기업입니다. 포지티브 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경쟁자를 또 맞이하십시오. 근데 나눠 먹을 때 기여를 하지 않는 제로썸이나 영주처럼 구는 카스트화된 마이너썸, 이게 뭐 나눠 먹는 거 순환 경제, 야 왜 순환만 시키자, 뭐 힘들게 싸워, 그 다음에 카스트화된 거 추출 경제잖아요. 돈뿐 아니라 권력도 잡고요, 명예나 명상 같은 호감작은 버리십시오. 파워게임입니다. 파워게임. 그러기 위한 강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수양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돈을 써야 할 수 있는 건, 그건 돈을 써서 하는 거지 돈을 버는 용도가 아닙니다. 즉 이런 것들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 돈과 권력 추구,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내와 지속성의 문제입니다. 당연한 거 얼마나 당연하게 할 수 있느냐. 소설 처음 볼 때 시작은 다수인데 입문 난이도가 있죠. 근데 재미로 시작하지는 않지만 끝까지 완독하는 자는 소수고, 그쯤 갔을 때쯤 재밌어집니다. 이거 완결까지 봐야 되겠다.
원피스 완결 어떻게 되나? 이거 완결까지 봐야 되겠다.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도 많죠. 프로젝트는 마찬가지예요. 글을 계속 읽던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책을 잡는 데 능숙하고 코딩 매일 하는 사람들도 점점 코딩의 효율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예전에 가르칠 때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료고지 따라만 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코딩 수업 안 듣고 C++ 개발자 된 학생도 있습니다. 솔루션 개발자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도전하다 보면 자기가 그 추출 경제 자체를 만드는데 기여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 시대가 지났을 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깊게 기여한 추출 경제에서 안식을 누리기에도 넘치는 겁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라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기여하는 순환 경제와 새로운 생산성 경제의 젊은이들이 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새로운 추출 경제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또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파괴적 혁신이 없으면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성장이 필요해요. 세상 모든 걸 연결되어 있고 필요 없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언제나 답은 명확하고요. 일을 기깔나게 잘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추출 경제에 있든 아니면 순환 경제에서 전문가가 되든 아니면 영웅급 클래스가 되든 어떤 캐릭터가 될진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기깔나게 잘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결국엔 챌린지예요. 챌린지, 도전. 학생들한테 목표를 정할 때 20% 정도 높은 목표를 정하라고 하는데 측정하라고요? 애매하게 높은 수준의 한계점이어야 자신의 신층 학습 단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글에 쓰는 OKR의 목표 설정 원리이기도 해요. 아마존도 같은 기준으로 할 겁니다. 목표는 20% 정도 높은 수준. 그래야 심층 학습에 도달할 수 있어요. 헬스로 치면 최후의 순간에 무게 두세 번 빠르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되고 세상에 필요한 거, 시장 공백으로 가십시오. 스스로 함정을 만드는 습관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당연한 걸 당연하게 못하는 것들이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함정을 만들어요. 그리고 문제는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세상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초대장을 줬으니까 시련은 무조건 어차피 올 거고, 내가 어느 쪽에 있든 시련은 올 거고, 이건 억가니까 세상의 초대장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찰리 먼거 일하는 법에 대해서 조언할 때 나는 어떻게 하면 100% 조종사를 죽일 방법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서 그거부터 배제해왔다. 완전 멍청한 것부터 배제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는가가 아니라 배제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거 할 필요 없고 이거 할 필요 없고. 물론 제 관점이 생존 효율성, 즉 살아내는 데 집중되어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생존 효율성이라는 뜻은 하는 게 최소화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살아야 승리도 있는 법이고요. 그래서 도전하는 건 이 생존 효율성을 만들고 난 다음에 도전해도 조금 더 욕심을 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가 있는 고졸의 경우에는 방황이 많고 그 방황을 해결할 집중할 무언가로 모이에킹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끊어내야 됩니다. 이런 몰입으로 인한 터널링을 하면 안 되고, 과감함을 통한 실행과 침착함을 통한 피드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적인 분위기여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분석하고 통찰할 수 있도록 계속 사고가 합리적으로 계속 쌓일 수 있게끔, 우리가 숫자를 보는 이유도 사고를 합리적으로 쌓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왜 열정을 쌓느냐? 아직 위협받는 일을 경험하지 못해서 자생력을 키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즉 자생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죽을 위기를 한번 경험을 해봐야. 그렇게 자생력을 키우면요 평온을 찾게 돼요. 그리고 다시 안 돌아갑니다. 보통 저처럼 회사 한번 나와가지고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 개인 사업자처럼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작은 회사도 차린 사람들 특징들이 뭐냐면은, 야 다시는 남의 일 못한다라고 합니다. 내일 하지. 자생력이거든요. 어느 정도 적응해버렸기 때문에 저쪽으로 더 효율도 떨어지는 곳으로 적응하러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마음을 없애버리면 마음은 고요해지고 시장이라는 상황을 보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예측하고 합리적 사고를 하려고 해야 합니다. 즉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고요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몰입이란 게 행복이거든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고요를 추구하는 거예요. 현실은 굉장히 많은 엄청난 자료 안에서 내가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들어오는 거 어떻게 당연한 걸 해내 가야 되는가. 그런 겁니다. 그럼 그 당연한 것도 같은 게 아니에요. 시장은 계속 바뀌니까요. 세상은 바뀌니까. 나의 기준점으로 당연한 게 아니라 세상과 연결 기준점으로 당연한 걸 따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야 작업, 즉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의식의 성장이란 건 결국에는 외부의 여러 가지 실현과 그 다음에 기회를 계속 주는 걸 그대로 초대장을 받으면서 내가 거기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사고를 축적해 가는 거예요. 적응하기 위해서. 즉, 적응성을 계속 키워나가는 건데, 그게 자생력이고 당연한 걸 당연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걸 좀 거부하지 마십시오. 괜히 내가 하고 싶은 거 추구한다고.